어떤 인생에 대한 상징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뇌는 어떤 사실을 보고 반드시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보다는 해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은 객관적이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실이지만 해석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실을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석에다가 비중을 둬야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은 다 똑같은데 감리교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장로교에서 하는 거하고 순복음교회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무슨 저기 여호와의 증인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서양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배우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그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흑백이 아니구나. 회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정말 인생이란 다양한 거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 때 큰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협한 이유는 너무 인생을 보는 눈이 단조로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옹졸하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사랑은커녕 미움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인생 얘기를 배워야 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도 인생이 어떤 거냐 인생 얘기를 배워두면 훨씬 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보람 있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읽으라. 이게 청년들이 너무 편협하면 안 되잖아요. 이 청년들이 좀 개방적이고 사고의 폭이 넓어야 장차 이 청년들이 큰 인물이 되지. 아니 청년이 돼가지고는 그저 생각이 꽁하고 말이요. 아주 그냥 고집만 세고 어떤 사실을 다양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만 외톨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 제가 한 5가지만 오늘 골랐어요. 그래서 이 5가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서양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런 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페르세우스와 메두사 얘기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은 바다의 신이에요. 바다의 신. 바다를 다스리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 포세이돈을 섬기는 뭐라 그럴까요? 사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라고 얘기하자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당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여자 사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제 이름을 메두사라고 합니다. 이 메두사라고 하는 사제,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 이 포세이돈이 이게 신이잖아요. 포세이돈이 자기를 섬기는 사당의 이 여사제인 메두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두사도 포세이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포세이돈을 사랑한 여자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벌써 이게 삼각관계잖아요. 아데나라고. 이게 여신이에요, 여신. 근데 이 아데나는 제우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세이돈은 숙부야. 그리고 아데나는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숙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숙부는 이건 안 된다. 어떻게 조카가 숙부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포세이돈은 아데나의 사랑을 거절을 합니다. 이건 반인륜적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세이돈은 자기 이제 그 섬기는 사당에서 여사제로 일하는 메두사를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데나가 이제 셈이 나잖아요. 이게 질투입니다. 이게 질투요. 여자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데나가 질투를 해서 이 메두사를 저주를 합니다. 신의 저주죠. 그래서 이 메두사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메두사의 머리, 이 여자의 머리칼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머리칼을, 이 머리를 말이요, 모두 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뱀으로. 아주 끔찍하지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메두사를 보면 돌이 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메두사가 이제 상당히 아름다운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 아데나가 질투를 해서, 정말 아름다운 머리는 전부 뱀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이 메두사의 얼굴을 보는 사람, 뭐 신이고 뭐고 다 그냥, 돌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메두사는 아주 끔찍한 존재가 되고 말지요. 이 여자의 질투가 참 무섭다 하는 걸 우리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두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보기도 하고, 메두사가 일부러 나타나서 뭐 사람 앞에 떡 서면 본의 아니게 이 메두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메두사가 무서우니까 죽이질 못해요. 그럴 때 이제 영웅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페르세우스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 순서제 다 나왔습니다. 페르세우스라고 하는 영웅이 나타납니다.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괴롭히는 것들을 척결하는 자를 영웅이라 그랬어요. 무슨 징기스칸처럼 넓은 땅을 차지하고 무슨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이기고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영웅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을 다 때려부시고 척결해서 인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 그렇게 이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아주 생각이 바른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제 페르세우스가 이제 그 메두사를 죽이러 지금 오는데 상대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응? 쳐다만 보면 다 돌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페르세우스가 이거 내가 메두사를 죽이려면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아주 완전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에도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아파트 살 때는 3층에 가서 살면
안 그러면 33층에 살든가. 하여튼 이 3자가 좋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8자를 좋아하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이게 메두사의 눈에 띄질 않아야 돼요. 자기의 모든 몸을 감추어야 이제 메두사를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메두사의 눈에 이제 안 보이는 투명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데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신이에요. 이 하데스가 쓰는 황금 투구가 있습니다. 이 하데스가 이제 머리에 쓰는 투구가 있는데 그걸 쓰면은 투명인간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두사의 목을 치려니까 메두사의 눈하고 마주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봐서는 아무리 자기가 투명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 나도 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바로 보지를 못하고 그러나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뭐 없을까 하다가 거울 생각이 난 거예요. 거울. 이 거울인데 이게 아데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데나잖아요. 이게 사람 이게 여자입니다만 여신이 이 여신이 이제 메두사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데나는 메두사 죽이는데 아주 협조적이지요. 자기의 연적이니까 이 아데나가 자기 방패를 빌려줍니다. 방패를 빌려주면서 이걸 가지고 저 메두사 목을 치라. 근데 이 방패가 거울 방패예요. 그러니까 직접 보지 않고 이 방패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 메두사의 모습이 이 거울에 다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 직접 보지 않아도 목을 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날카로운 칼. 뭐 한번 딱 치면 메두사의 목이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칼이 있어야 되겠다. 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르페라고 하는 칼입니다. 이 칼이야, 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메두사의 목을 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페르세우스가 이걸 다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결국에는 메두사의 목을 치지요. 근데 말이요, 메두사의 목이 탁 잘려나가면서 이 포세이돈은 이게 자기 애인이잖아요. 자기 이제 애인인데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세이돈은 자기 애인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모든 전기를 이 메두사 목에서 뿜어 나오는 피에다가 집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딱 치는 순간에 이 목에서 피가 말이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공상과학 영화 보는 것 같아. 그냥 피가 쫙 올라가는데 그 피에서 뭐가 만들어졌느냐? 페가소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페가소스. 그러니까 메두사의 목을 쳤지만은, 그래서 메두사가 죽었지만은 메두사의 피를 통해서 페가소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이 페가소스는 천마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에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말은 말인데 날개가 있는 말 있잖아요. 날개가 있는 말. 이걸 페가소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두사는 죽었지만은 그 피를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런 점에서 메두사의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메두사 얘기예요. 그러면 이 메두사 얘기를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목표를 이루려면, 지금 메두사의 목을 치는 게 목표잖아요. 목표를 이루려면 혼자만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세 가지가. 하데스의 황금 투구, 아데나의 거울 방패,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필요한 거야. 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나 혼자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목표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협동입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적과의 동침도 하잖아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날 원수하고도 같이 밥도 먹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날 도와줄 수 있다면 난 원수하고도 손잡는다. 이런 생각들을 저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도덕 중심이지만 우리 동양은, 서양은 목표 중심입니다. 목표를 이룰 기회가 있으면 어떤 사람하고도 나는 힘을 합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전혀 사고가 다르죠. 그 다음에 이 피, 메두사의 목에서 뿜어 나오는 이 피를 통해서 페가소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피야말로 힘이다. 뭔가 만들어내는 창조의 힘이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피를 굉장히 아주 거룩한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동양은 건강을 위해서는 사슴피도 먹고 노루피도 먹고 다 먹는데 서양은 안 먹습니다. 피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피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의학은 피의 의학이라 그러잖아요. 피 한 방울을 다 분석해서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인간의 모든 것들이 이 피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저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게 이거는 본능입니다. 이게 본능이지만은 질투의 한계를 서양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치기는 했지만, 그래서 메두사는 죽었지만은 그 메두사의 피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페가소스, 천마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투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그 결과는 씁쓸하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별로 질투를 안 합니다. 동양 사람들이 이 질투를 잘하지.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석가모님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무슨 씨앗을 보면 돌아선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서양 사람들은 질투를 적당히 합니다. 파멸로 가는 질투를 그 사람들은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쿨하지요. 헤어질 때도 쿨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서로 좋아주고, 이런 것을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세우스 얘기입니다. 이 페르세우스도 영웅이고 데세우도 영웅입니다. 근데 이 데세우스는요, 아데네의 왕자였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 못합니다. 아버지하고 헤어졌어요. 어머니가 혼자 이 데세우스를 키웁니다. 이 데세우스가 점점 컸어요. 그러니까 이 데세우스가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있어? 내 아버지는 누구야?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는 말이야, 아데네의 왕이야. 아이게우스 왕이 네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연속극에 잘 나오는 탄생의 비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데세우스가 엄마, 그러면 난 아버지를 찾아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너 아버지 찾아가라. 이래가지고 이 데세우스가 아버지를 찾아서 떠납니다. 옛날에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엄마 찾아 산말리. 근데 이거는 아빠 찾아 산말리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 아버지의 존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 쪽이잖아요. 동양은 어머니 쪽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나 서양은 아버지 쪽을 더 강조해요.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거죠. 아버지를 찾아 이제 가면서 여러 모험을 합니다. 그 모험을 하면서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악마적인 것을 이 데세우스가 다 이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도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간을 괴롭히는 여러 그 악마적인 것을 이 데세우스가 해결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제가 든 겁니다.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 내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 다이달로스라고 이게 천재 건축가입니다. 천재 건축가인데 이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이 괴물이요. 이게 반은 황소고 말이요. 반은 또 인간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괴물입니다. 미노스 왕이 이 미노타우로스를 이거 저들에 놔두면 이거 도무지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감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달로스 보고 감옥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감옥을 하나 만드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길이 말이요 꼬불꼬불 그래서 이게 미로라고 합니다. 미로. 길은 길인데 아주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좋을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미로라 그래. 요 안에 이제 이 괴물을 가두어 놨어요. 가두어 놓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궁을 지어 놓고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무슨 사람 냄새 나는 인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냄새 나는 걸 딱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놈의 괴물이 이걸 먹으려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딱 스톱하든가. 들어올 때는 이제 이 괴물이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이게 미로니까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여기서 그냥 사는 거죠. 이래 가지고 이 다이달로스가 만든 미궁에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괴물이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 그런데 이것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야 되니까 이제 1년에 한두 번 때에 따라서 자주 하겠지만은 여기다가 사람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데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궁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이 미궁을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이 공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이름이죠. 그 공주가 누구냐면 아디아드네라고 하는 공주가 있어요. 아디아드네. 이 아디아드네라고 하는 이 공주가 이제 데세우스를 보니까 정말 영웅이거든요. 그리고 잘생기고 의협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공주가 생각하기를 저기 들어가서 잘못하면 괴물한테 물려서 죽을 텐데 이런 영웅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세우스를 불러서 당신 그냥 들어가면 죽으니까 이 허리에다가 실을 감으라. 실. 밧줄을 감으라 말이야. 그러면 이제 쭉 들어가면 밧줄이 뒤에 있으니까 어딜 가든지 밧줄이 쭉 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괴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밧줄이 있으니까 이 밧줄을 따라 나오면 당신은 미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세우스가 그거 아주 굿 아이디어다. 이래가지고는 몸에다가 실을 감아요. 실이라기보다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밧줄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세우스가 괴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이 여자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이 영웅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말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 미노타우로스를 죽이러 간다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 괴물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거 꼭 가야만 되냐? 너 아니래도 다른 사람이 말이야. 그 괴물을 죽일 수도 있지 않냐? 가지 마라.
그래도 이게 데세우스가 영웅이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난 절대로 죽질 않습니다. 내가 그 괴물을 죽이고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네가 말이야 괴물을 죽이고 아테네로 돌아올 때는 네가 탄 배에다가 흰 돛을 달라. 흰 돛. 흰 돛을 달라 말이야. 그럼 내가 멀리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네가 돌아오는 배를 볼 때에 흰 돛이 펄럭거리면은 아, 내 아들이 살았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흰 돛을 달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서 괴물을 죽여서 이제 돌아오게 됐잖아요. 돌아올 때에 흰 돛을 달아야 된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깜빡 잊어서 그래가지고 말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검은 돛을 달았어요. 검은 돛을 달아서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야. 아버지 아이게우스가 참 언덕에 올라서 지금 자기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는데 드디어 돌아온다 그 말이야. 자기 부하 식구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야 흰 돛이냐 검은 돛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뭐 신하들이 자세히 보니까 이게 검은 돛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게우스에게 검은 돛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낙심을 한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해요. 참 슬픈 일이지요. 응? 와보니까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 데세우스가 아테네의 왕이 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데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응?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데세우스가 자기 그 자식들은 다 다른 데로 피하게 하고 자기 자신은 스키로스 섬으로 도피를 합니다. 스키로스 섬으로 도피를 해요. 근데 그 스키로스 섬에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말이요. 이게 영웅이 자기 사는 동네로 왔거든요.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영웅이 돌아왔으니까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나보다 이 데세우스 영웅을 더 좋아하면 이건 곤란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서 이 데세우스를 저 바다가 보이는 그 바위로 이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밀쳐서 결국 죽이고 맙니다. 영웅이 결국은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런 데세우스의 얘기를 통해서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식은 아버지를 찾아간다 그 말이야. 이게 뿌리를 찾는 거잖아요. 아들하고 아버지는요. 이게 경쟁의 상대이면서도 이게 협동의 상대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무슨 간통을 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간통을 해서. 그럼 딸들은요. 아버지 되게 욕해요. 근데 아들은요. 욕하면서도 아버지 편을 든다니까. 아버지 편을 들어요. 엄마가 막 잔소리하죠. 그러면 이제 그만 좀 해요. 이 아버지 편 든다니까.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 생각에는 아들과 아버지 이거는 서로 싸움의 상대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동반자다. 이런 이중적인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러분 이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말이요. 딸은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들은 어머니를 좋아합니다. 이게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은 어머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경쟁자로 생각을 해요. 자기 아버지를.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버지를 욕하기도 하고 말이야. 아버지 싫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이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는 엄마 편을 안 듭니다. 아빠 편을 들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그런 이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 있는 페르세우스 얘기하고도 똑같습니다. 영웅은 절대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웅은 모든 걸 자기 혼자 다 해결하고 처리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웅의 칭호를 주지만 서양은 영웅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혼자 영웅이 될 수가 없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영웅이 된다. 이 데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는 것도 본인의 힘으로 물론 죽였지만은 살아 돌아온 것은 이 아디아드네라고 하는 공주가 지혜를 주어서 결국은 살아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 여성을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남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게 제 역할을, 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여자의 어떤 그 지위를 상당히 높이는 그런 문화가 서양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동양은 안 그렇잖아요. 동양은 안 그래. 여자 하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지만 서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웅이 되려면 여자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고 영웅이 되려면 어쨌든 간에 신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혼자는 절대로 영웅이 될 수 없다. 이게 벌써 서양 사람들의 사고 구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데세우스 얘기를 통해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요, 망각을 아주 비극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잊혀진다는 거. 이걸 굉장히 문제 삼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한 약속을 이게 잊어버려서 아니 흰 돛을 달고 와야 되는데 검은 돛을 달았으니까 아버지가 자살하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망각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게 비극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웅이라도 영웅도 몰락할 수 있고 영웅도 판단 잘못해서 상대가 나를 유혹하는 줄 모르고 따라가다가 바다에서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인간은 비록 영웅이라고 하더라도 허점이 얼마든지 있다.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의 사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요, 사람을, 영웅을, 인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좀 똑똑하면 어떻게 하든지 도와서 이 사람을 크게 영웅으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우리 동양은요, 뭐 좀 똑똑하면 아예 싹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는요, 영웅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꾸 똑똑한 사람 잘라내질 말고 좀 도와주어서 그로 하여금 선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 얘기입니다. 이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여러 영웅 가운데 넘버원입니다. 페르세우스도 영웅이고 데세우스도 영웅이지만 헤라클레스야말로 영웅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고의 영웅이라 그렇게 이제 유인물에 쓴 겁니다. 이 헤라클레스는요, 제우스는 신이잖아요. 신 가운데도 넘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영웅 중에 영웅이 되는 거예요. 제우스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제우스가 누구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 사랑을 해서 헤라클레스를 낳았느냐? 옆에 나와 있죠. 알크메데라고 하는 이건 인간 여자입니다. 인간 여자.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들은 여자를 좋아해. 여자를 좋아해. 그러니까 알크메데를 좋아해서 제우스가 헤라클레스를 낳았습니다. 헤라클레스를 낳으니까 이 헤라는 제우스의 본부인입니다. 본부인 헤라가 질투를 하는 거예요. 질투를. 그래가지고 헤라클레스를 아주 못살게 굽니다. 그러면서 이 헤라클레스를 정신착란을 할 수 있게끔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가 잠시 미칩니다. 미쳐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다 자기 손으로 죽여버려요. 정신착란으로. 나중에 정신이 돌아와서 그때 자기가 아내와 자식들을 모조리 죽였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 영웅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회개했다 하는 건 헤라클레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제 저지른 그 모든 악행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회개를 하지요. 회개를 해서 신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이제 신이 하는 말이 그 제우스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뭐 헤라가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2가지 아주 훌륭한 일을 하라는 거요.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12가지 선행을 하라. 그러면 내 죄가 다 사해진다. 이래가지고 이 헤라클레스는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남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12가지를 헤라클레스가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제가 썼습니다마는 이 9개의 목을 가진 히드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제 읽은 사람은 메두사 얘기도 알아야 되고 히드라 얘기도 알아야 돼요. 메두사는 이게 머리가 다 뱀이 된 그런 거고 이 히드라는 목이 9개야. 목이 9개. 그러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괴물이죠. 이 9개의 목을요 동시에 잘라야 돼요. 그걸 헤라클레스가 해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이제 죄를 다 회개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제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이제 헤라클레스가 내가 이제 다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제 여러 여자들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보는데 그 가운데 데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데이아네이, 이 여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아네이를 사랑해서 청혼을 해요. 그런데 이 데이아네이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런 모양이죠. 이 켄타로우스가 이게 성폭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데이아네이를. 그걸 헤라클레스가 봐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화살을 쏘아서 이 켄타로우스를 죽입니다. 이 켄타로우스가 어떤 거냐면 이거는 반은 말이고 반은 인간이에요. 이게 지옥에 있는 짐승입니다. 지옥 가면은 이 켄타로우스가 있어. 지옥에 온 사람들을 전부 화살로 쏘아가지고선 말이죠. 머리에도 쏘고 목에도 쏘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켄타로우스라고 하는 건데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야. 말이야. 이 켄타로우스가
이 헤라클레스가 사랑한 데이아네이를 성폭행하려고 덤벼들어.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그걸 보고 활로 쏘아서 죽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 켄타로우스라고 하는 이 반인 반수 이 괴물이 죽으면서 뭐라고 여자한테 얘기하냐. 이 헤라클레스가 사랑한 데이아네이에게 내 피를, 지금 켄타로우스가 지금 피 흘리면서 죽잖아요. 이 피를 그냥 버리지 말고 이것을 옷에다 묻히라. 옷에다가.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에다가 이 피를 묻히라. 내 피죠? 이 피를 묻히고 나중에 이 피 묻은 이 천으로 옷을 만들어서 헤라클레스에게 입히면 헤라클레스는 평생 한눈 팔지 않고 당신만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데이아네이는 자기가 입었던 말이요 그 겉옷을 벗고 켄타로우스의 피를 묻힙니다. 묻히고서는 그걸 자기가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해둡니다. 이것으로 이제 옷을 해서 헤라클레스를 입히면 헤라클레스는 나만 사랑할 테니까 언젠가는 이것으로 옷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보관을 하는데 이 영웅 호색이란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헤라클레스가 이게 정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어떤 여자를 헤라클레스가 사랑합니다. 그 여자 이름이 이올레예요. 이올레. 그러니까 헤라클레스한테는 지금 여자가 둘 생겼잖아요. 이 아이아네이는 이때 켄타로우스의 유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피 묻은 옷감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면 헤라클레스가 나만을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 묻은 말이요. 천을 꺼내놓고 옷을 만들어서 무슨 옷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걸치는 목도리를 만들었는지 헤라클레스한테 입힙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는 아이아네이가 해준 옷이니까 선물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딱 몸에 걸치는 순간에 죽어요. 이 켄타로우스의 그 피는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켄타로우스는 죽으면서도 헤라클레스에 대한 보복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짓 정보를 준 거예요. 이게 독인데도 불구하고 독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 피 묻은 천으로 옷 만들어서 헤라클레스 입히면 헤라클레스가 너만을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헤라클레스는 죽습니다. 제우스가 자기 아들이잖아요. 인간과 사이에 태어난 자기 아들인데 그 얼마나 제우스가 참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헤라클레스를 하늘로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비록 인간이지만 12가지 어려운 일을 해낸 능력 있는 영웅이니까 신들처럼 대접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이 헤라클레스 얘기를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회개는 선행이 동반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나 회개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선행을 해야 된다. 이게 아직도 로마 캐톨릭에서 이 전승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요, 신부한테 고해성사하면 신부가 당신 말이야 이것 하라. 이러이러한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당신 죄가 용서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켄타로우스가 죽으면서 내 피로 묻은 이 천으로 옷을 해 입히면 그 사람이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아네이가 그걸 믿고 피 묻은 그 천으로 옷을 만들어서 헤라클레스한테 입힌 거 아닙니까?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입힌 게 아니에요. 이올레를 사랑하지 말고 영원히 나만 사랑해달라. 그래서 이 옷을 입힌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독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죽은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
서양 사람들은 이게 철저합니다. 영원한 게 없다. 여러분, 영원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속으면 안 돼요. 영원한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청춘도 영원하지 않고, 사랑의 약속도 영원하지 않고, 자식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을 동경하면 안 돼. 영원을 믿어도 안 돼. 오직 영원한 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데이아네이의 비극은 켄타로우스가 한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내 피로 옷을 만들어서, 피 묻은 천으로 옷을 만들어서 헤라클레스를 입히면 영원히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 켄타로우스의 얘기는 거짓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속삭일 때 반만 믿어야 돼요. 절대로 그걸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거짓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 정보에 녹아가면 안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어. 이 아포로디테 얘기는, 이 아포로디테가 상징하는 꽃이 장미꽃입니다. 그래서 이 장미에 가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포로디테가 사랑의 신 아닙니까? 사랑에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아픔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의미를 여자의 고민이라고 했는데, 이 아포로디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누구하고 했냐면은 헤파이토스하고 결혼을 했어요. 헤파이토스는 장애자입니다. 근데 신들 가운데 장애자가 있다는 건 놀라운 표현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장애자를 우대하고 장애자도 똑같은 인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지 벌써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정신이 깔려 있어요. 신들 가운데 헤파이토스는 장애자야. 이 헤파이토스는 대장쟁입니다. 모든 신들의 무기를 이 헤파이토스가 다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 헤파이토스가 이렇게 신들에게 여러 가지 뭐 보석도 만들어주고 목걸이도 만들어주고 뭐 삼지창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신들 사이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근데 장애자야. 얼굴도 물론 못생겼지. 그러니까 이게 부조리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가장 추한 신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게 모순이지요. 이게 모순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모순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꽤 있다. 근데 이 아포로디테가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못생기고 장애자가 된 이 남자하고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느냐. 끝없이 아포로디테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 간통하기도 하고, 목동하고도 간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평생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이제 고민하면서 살지요. 이게 여자들의 고민이에요. 결혼해서 남자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았을 때 이 여자들이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트로이 전쟁인데, 이 트로이 전쟁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엘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엘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늘 불화만 가져오는 신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엘리스가요, 사과 하나, 아주 먹음직하고 아름다운 사과를 하나 뚝 던집니다. 근데 그 사과를 딱 받아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에게 주노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아름다우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미스 유니버스, 이게 다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누가 아름다우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등장한 게 헤라입니다. 이게 어머니잖아요. 내가 제일 이뻐. 이 아름다움에는요, 이게 뭐 어머니고 딸이고 뭐 없어요. 이게 이 서양에는 이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거의 광적으로 동경을 합니다. 헤라가 내가 제일 이쁘니까 이 사과는 내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딸이, 아데나, 이 딸이, 엄마, 내가 제일 이뻐. 그 사과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포로디테가 와서, 무슨 소리예요? 내가 제일 이뻐요. 그래서 헤라와 아데나와 아포로디테 이 세 여신이 결국은 누가 더 아름다우냐의 경쟁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심판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우스한테 간 거예요. 제우스한테. 제우스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아름다운지 구분이 안 돼요. 신들이기 때문에 다 아름답지. 자기 부인을 아름답다 그랬다간 딸들이 또 난리를 칠 거고, 딸이 아름답다 그러면 이 부인이 또 그냥 난리 날 거고.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다 똑같다고, 다 아름답다고, 구별이 안 된다고, 가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이 세 여신이 우리 셋이 다 똑같이 아름답대. 그러니까 더 이상 경쟁하지 말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심판관으로 세울 거냐? 그때 당시 인간 가운데 가장 바람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람둥이 이름이 여기 나와 있죠. 이건 상식으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입니다. 이 파리스 왕자가 당대 최고의 이게 난봉꾼이야. 물론 잘생겼지. 또 왕자지. 그러니까 세 여신이 파레스를 심판관으로 세웁니다. 파레스가 와서 보니까 세 여신이 다 똑같이 아름다워요. 판단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거 오늘 판단이 어렵다고 내일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리스가 내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밤에 말이요. 한 10시 한 30분 정도 됐나? 이 헤라가 파리스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거래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제일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면 나는 당신한테 권력과 부를 주겠다. 자기가 여신이니까 권력과 부를 주겠다. 그러니까 파리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잖아요. 권력과 부를 준다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내일 당신이 제일 아름답다고 내가 판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헤라가 기분 좋게 돌아가죠. 12시 반쯤 되니까 또 한 여자가 찾아와요. 신이죠. 아데나 여신이 찾아옵니다. 이 아데나 여신은 전쟁의 신이잖아요. 전쟁하면은 이기게 만들어주는 게 아데나야. 그러니까 이 아데나가 이 파리스한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제일 아름답다고 해주면 나는 당신한테 명예를 주겠다. 당신은 어떤 전쟁도 한 번도 패하지 않게 해주겠다. 연전연승의 천하의 명장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당신을 말이야 우러러보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리스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건 나쁘지 않잖아요. 알았다고. 내가 당신 내일 제일 아름답다고 판정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신이 가요. 새벽 한 2시쯤 되니까 또 한 여자가 와요. 이번에는 아프로디테가 옵니다. 아프로디테가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아름답다고 판정을 내리면 나는 당신한테 인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당신 아내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리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남자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숱한 연애를 해봤지만 자기가 정말로 반하고 자기가 정말 사랑한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제 아프로디테가 이제 뭐 아름답고 정말 말이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여자를 말이야 애인으로 그리고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니까 그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알았다고 내가 당신을 제일 아름답다고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파리스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헤라는 권력과 부를 나한테 주었고 이 아데나는 전쟁에 승리하는 명예를 주고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누구를 내가 가장 아름다운 자라고 판정을 내릴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서양 사람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서양의 남자들은 원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이건 동양의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건 세 가지예요. 권력과 부, 명예, 여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이 세 가지를 가질 수가 없다 이거지. 이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선택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파레스는 고민하다가 아프로디테를 선택합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남자들은 뭐 권력도 좋고 명예도 좋고 뭐도 좋지만 서양 사람들의 사고 구조 가운데서 제1순위는 여자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왕관도 버리고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동양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벌써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결국 몰락의 길을 자초합니다. 이제 아프로디테가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헬레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헬레나. 그런데 이 헬레나라고 하는 이 여자 이미 결혼했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처녀였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결혼했어. 남편이 메넬라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는 이게 사랑의 신이니까 헬레네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이 파리스를 만나니까 금방 반하게 만들어버려요. 신이 작동을 하니까 첫눈에 반하죠. 그래가지고 이 헬레네가 남편도 버리고 조국도 버리고 다 버려서 이 파리스를 따라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느냐? 트로이로 떠나는 거예요. 이게 호동왕자와 낭랑공주하고 똑같아요. 여자는요, 결국 사랑하면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따라 나서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예요. 아주 골치가 아파. 근데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여자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따라 나섰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이 남편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힘이 없어. 다시 뺏어올 방법이 없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은 아가멤논이라는 왕이 듣습니다. 이게 그리스 왕이거든요. 이 아가멤논은 아니 우리 그리스에서 최고 가는 미인을 트로이 왕자한테 뺏겨? 이거 도로 찾아와야지. 이래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트로이로 쳐들어갑니다. 여자 하나 때문에 이게 터키 아래쪽에 있는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스가 1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여자 하나 때문에.
그리고 신들도 두 패로 갈라져요. 제우스라든가 이런 신들은 그리스 편에 들고, 아폴로나 뭐 이런 신들은 이제 트로이 편을 들고, 일진일퇴야. 10년 동안 결판이 나질 않아요. 그때 에페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다 유인물에 썼으니까. 에페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전략을 하나 짭니다. 목마를 만들자 이거예요. 큰 목마를 만들고 거기에 결사대를 다 집어넣고, 그리고 함대는 전부 퇴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트로이 그 군대는 이제 그리스 군대가 퇴각을 했구나,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나와 보니까 거대한 목마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아주 잘 지었고, 이걸 말이야 우리가 전리품으로 끌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놓을 것이고, 그리고 저들은 이겼다고 술 먹고 춤추고 잔치를 베풀 거 아니냐. 그때 바다에서 떠났던 그리스 함대가 다시 돌아오고, 그 목마 속에 있었던 군인들이 빠져나와서 성문을 열면 결국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전쟁에 이길 것이다. 이런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목마를 여러 개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을 그 목마 속에 다 숨겨놓고 그리스 함대가 떠납니다. 트로이 군대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떠나거든.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그래가지고 나와서 말이야 목마를 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뭐 술 먹고 잔치하고 난리야. 그 밤에 그 목마에 숨어있던 그리스 결사대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떠났던 그리스 함대가 돌아오고, 성문이 열리고 그리스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트로이는 망합니다. 이게 유명한 트로이 목마 사건이에요. 여기에 뭐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파트로클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헥토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생략을 합니다. 이 트로이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그 의식 구조는 아름다움에 대한 집념입니다. 특히 여자들. 아름다움의 집념이 대단해요.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누구하고도 정말 양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집념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남자들의 욕망은 세 가지입니다. 권력과 부, 명예, 여자. 그런데 이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사랑제일주의, 이런 사고가 서양 사람들 머릿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트로이 전쟁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파레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물론 죽지요. 예. 그래서 탐낸 자의 비극, 탐낸 자의 비극,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이 트로이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파레스가 말이에요. 파레스가 이제 신들이 와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나를 제일 아름답다고 인정해주면 부와 권력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아름다운 여자를 배필로 해주겠다.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책략이라 그럴까요? 그런 계산에 치우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아프로디테가 제일 아름답다. 헤라도 아름답고 아데나도 아름답고 다 아름답다. 똑같이 아름답다. 우열을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 똑같은데 이게 신들이니까 완전하잖아요.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자가 누구냐 하는 걸 꼭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이 세 여신이 그렇다. 그러면
아포로디 때가 그래도 조금 더 아름답습니다. 조금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호련히 떠나버렸으면 이게 정말 천하의 멋쟁이가 될 수 있고 나라도 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계산해서 선택을 하니까 그 선택의 결말이 비참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여러분 선택을 할 때 너무 계산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치밀하게 계산해서 선택했지만 그 치밀하게 계산해서 선택한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 이 점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게 좋은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조금 아름답다. 그러면서 한마디 또 싸우지 마시오. 그리고선 호련히 떠나버렸으면 나라도 망하지 않고 이름도 존중받고 참 좋았을 뻔했는데 바렛의 선택이 잘못됐구나. 즉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됐나? 이 궁금하잖아요. 이거 여자 때문에 이제 터진 전쟁인데 참 이상하죠. 이 여자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아니 이 여자 때문에 한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큰 비극이 10년 동안 벌어지면서 숱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게 마땅히 죽어야 돼. 그런데요, 이 여자는 다시 남편 품으로 돌아가요. 남편은 과거를 묻질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갖는 특권이 아니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봐. 과거를 묻질 않아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참 그게 정말 영 마음에 안 맞아. 이거는 결국 서양 사람들은 아름다우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런 사고인 것 같아. 서양 사람들이요, 아름다운 여자는 계속 용서해 줘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헬레나처럼 아름다운 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착각하지 말아요. 우린 다 늙어갑니다. 오늘 그리스 로마 신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